트럼프도 해리스도 코인 쪽에 대한 발언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본인들의 표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코인이다라는 판단하에 트럼프가 먼저 성공을 날리고 해리스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재무부 연준과 이번 선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하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게모니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미국 주식도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M7만 좋냐 뭐 얘기 나왔다가 이제 뭐 좀 빠졌다고 미우놀이 M7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벌써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저러블 세븐. 미저러블 세븐인가요? 근데 이미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는 구간 아닌가 싶긴 한데 나스닥 조정 사야 됩니까?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올라도 빠져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업사이드는 제한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구글, 테슬라는 돈이 안 됨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특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오픈 AI나 구글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LLM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히려 오픈 AI와 구글 그리고 챗 GPT와 제민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라마 때문에 메타의 오픈소스 무료 LLM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는 이게 라마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어찌 보면 오픈 AI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제 오픈 AI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챗 GPT를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은 오픈 AI인데 오픈되어 있지 않죠. 그 내용이나 알고리즘이나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라마는 오픈되어 있는 소스예요. 그래서 훨씬 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최근에 라마의 그런 라마의 추격이라고 해야 되나? 무서워요. 네. 그래서 오픈 AI가 뭐 떨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로는 좋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네. 더 많이 갖다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 내년 되면 이제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그 칩을 제일 많이 산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한 두세 달 동안은 체크를 못 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소랑 메타였어요. 왜 그렇게 많이 샀느냐?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진짜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구글도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과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달려야 한다. 그럼 다 이게 달린다는 정말 소리예요.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메타가 다 달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적자를 보든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돈 잘 버니까 때려박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걔네들의 성장률은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밤에 실적 발표 납니다. 네. 지금 촬영 시간 기준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최근에 4개 분기 EPS를 보시면은 EPS가 다 2.9달러예요. 4개 분기 동안 성장이 없습니다. EPS 성장이 없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PS가 그대로인 소리는 순이익은 역성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빅테크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에 뭔가 지금의 이러한 우리의 무서움, 두려움 이걸 다 돌려세우고 흥분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탐리 아저씨 되게 유명하시죠. 요새 정말 이제 귀신같이 잘 맞추고 계시는데 탐리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8월까지는 러셀 2000이 재밌을 것이다. 근데 딱 그 누가 보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나스닥 기술주 못 가요라고 못 박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는 깨졌어요. 시장을 열광시킬 만한 내용은 다른 기업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 시장을 열광시킬 만한 이슈죠. 이게 말 그대로 AI가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거니까 내년에 나온대요. 연기된 거 이미 발표났죠. 그러면은 남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8월 28일, 아마 28일일 거예요. 8월 말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고요. 와, 이번에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잘 나와? 와, 이번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해? 얘들 연말 되면 이제 세대 교체도 되는데 와,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라고 하는 거야? 가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드웨어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제조사를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막 이어질 때도 그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판매하는 기업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사이클로 쭉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말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은 빅테크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그죠. 예, 우리 그때 250만 원, 뭐 분할 이슈에 뭐에 막 쭉쭉쭉 올라갔다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아마 환산 주가로 하면은 그때 3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그렇게 또 깨지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보였던 그 부분들. 지금 상황은 하드웨어를 주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하드웨어 투자가 소강 상태로 갈 때 충분히 확보가 되고 거기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많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M7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M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막 돈을 벌 거다라는 기대가 엄청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미장 투자한 지 지금 그래도 한 7, 8년 돼 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PER 40배인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PER이 40배가 됐습니다. 야, 저는 그래서 포워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배 그 정도 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구분을 해주신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M7 중에 사실 엔비디아도 M7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도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메타 같은 회사들은 엔비디아의 칩을 사오는 이제 구매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을 비싸게 사올수록 어닝이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네. 당분간 이 기업들에서 돌파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긴 좀 어렵다. 그런데 8월 달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엔비디아가 조정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이 엔비디아조차도 이제 고점 대비 한 20% 정도의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20% 이상 받았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해진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제 8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네. 한 달 동안에는 꼭꼭 이제 계속 물러 담아야 된다. 네. 이런 전략인 거네요. 매크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매크로와 관련된 변수들도 좀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시장이 앞서서 우리 팀원들도 말씀을 드린 게 연준이 알아서 잘해줄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 지표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7월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럼 7월 인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럼 9월에 빅스텝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시장이 어찌 보면은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 힘들어 보이니까 연준 형대 인플레도 충분히 떨어졌는데 금리 좀 빨리 낮춰주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연준이 인하합니다는 아니더라도 several times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이제. soon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우리는 곧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그것만 딱 들으면 시장이 그치 인하해야지. 최근에 FOMC 보시면은 FOMC로 인해 가지고 증시의 등락이 크게 발생하냐 그러면은 없어요. FOMC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은 지수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3년 같은 경우에는 매 FOMC를 무조건 지켜봐야 됐어요. 방향이 바뀌고 그때 이게 뭐 아래로 막 10%씩 움직이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리 다 알려줘가지고 그 전에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 M2 통화량을 누가 늘립니까? 2020년도에는 연준이 늘렸습니다. 지금은 재무부가 늘리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것이 연준이 아니에요. 아하. 재무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긴장하는 거는 재무부가 3분기 채권 발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단기채, 장기채를 어떻게 낼 거냐, 그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똑같은 게 항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2021년, 2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훨씬 중요했죠. 작년에는 우리가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인플레 데이터가 어떻게 떨어지는가도 매우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실업률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채권 발행량과 채권 발행 일정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게 뭔가 변곡점을 확 가져올 만한 거는,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대통령이 변하고 난 뒤에 내년 되면은 은퇴를 하시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재무부의 발언이 훨씬 더 셀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보실 때는 뭐 옐런의 발언보다는 재무부의 계획, FOMC보다는 재무부의 계획을 보시면서 매크로 지표에서도 실업률을 보시면서 계속 실업률을 중심으로 모든 걸 지금 다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중심으로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딱 한 가지, YOY는 모르겠지만 MOM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인플레가 반등한다 그러면은 그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되게 큰 이슈는 될 겁니다. 금리를 낮춰줬을 때 한 번 낮췄어요. 그러면 경기 박살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두 번을 낮췄어요. 인플레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준은 계속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의 인플레가 떨어지고 캐나다 인플레가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인플레가 반등해버리고 미국 소비가 반등을 해버리면은 인플레 얘기는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연준은 약간 해주긴 해줄 건데 보수적이야. 좀만 참아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안 좋은데 우리 금리 좀 빨리 낮춥시다 하고 연준이 낮추는 순간 인플레가 튀면 시장이 발작이 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 실업률, 그리고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양, 그런 거에 집중을 좀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매크로 방향성은 뭔가 시스템적인 급락을 우리가 좀 피하자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매크로를 준비하는 거는 그쪽을 팔로우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재무부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연준이 그동안에는 돈을 찍어냈죠. 없는 돈을 찍어냈는데, 재무부는 돈을 뺏어내죠. 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찍지 않습니다. 돈을 네. 뺐죠.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한테 네. 야 금리 더 줄 테니까 돈 내놔라, 이런 개념으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 주고 싶은 데다 쓰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띠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연준에 대한 관심도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준이 어차피 얘네는 돈을 안 풀잖아. 돈을 가져가잖아. 네. 그러니까 돈을 푸는 쪽은 이제 정부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옐런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연준도 그리고 옐런도 이제 힘이 이제 마지막 힘이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이제 언제 이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이 카드를 언제 쓸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전 세계적인 선거판에 있어서 딱 하나의 약간 지금 분위기를 짚고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혐오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을 때 누가 나올 것이며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센데 그 나온 사람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다들 걱정을 했는데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지지율이 1% 차이로 바로 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로 반대를 찍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이게 좀 위험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와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해리스가 나오자마자 지지율이 동률이 됐습니다. 박빙이란 얘기가 나와요. 재무부도 중요하고 연준도 분명히 액션이 중요하겠죠. 중요할 텐데 경기가 박살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20-30% 폭락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혐오 정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이런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재무장관이 누구며 FOMC가 몇 시에 열리며 그 의장이 누군데 그 뉴욕 여는 총재는 누군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 압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SNS에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재무부와 연준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선거 때문에 뭔가 역사에 오점이 남을 만큼 큰 뭔가 이벤트를 뭔가 발생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져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연준이든 재무부든 나서가지고 부양할 수 있겠죠. 비싸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비싸서 좀 관망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당장 금리 인하를 7월에 0.5하고 9월에 0.5 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시장이 미쳐 날뛸 수는 없겠죠. 그리고는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이 되진 않겠죠. 그러니 지금 저는 오히려 트럼프도 해리스도 코인 쪽에 대한 발언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는 이미 다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네. 거기에서 본인들의 표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코인이다라는 판단하에 트럼프가 먼저 성공을 날리고 거기서 해리스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히려 코인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겠다. 이게 중국과의 경쟁도 있겠으나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도 새로운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뭐 재무부 연준과 이번 선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진짜 주가지수가 8월 내내 빠져가지고 뭐 나스닥이 15,000 가고 S&P 여기 다시 뭐 4,800까지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연준과 재무부가 아주 큰 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빠졌다 다들 그 생각을 하시지만 S&P 500 빠진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 비트코인 사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산의 5% 정도만. 5% 정도만. 네. 어찌 보면은 코인이 아까 뭐 그레이트 리셋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부채 위기. 우리가 화폐가 정말로 이제 개박살나는 그런 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비트코인이 그쵸. 그렇죠. 떡상을 할 수 있겠죠.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러면은 전 세계에 이미 자산가 혹은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접해받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비트코인을 공인하고 끌고 간다 그러면은 저는 결국 적어도 인플레이션 해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자산의 5%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매매도 좋고 아니면 보유도 좋고 그 정도로는 계속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집값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집값 빠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너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주식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주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진담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도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자산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테이버님 나와주셔가지고 그냥 속 시원하게 다 여쭤봤는데 그냥 후후후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병원 갔다 오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셔서 출연해 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테이버님께 정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